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린이 뇌인지과학입니다. 네, 저희는 1년간 맘마우스 모델이 나치성 조현병 모델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제에서부터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각처리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발표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저희의 1년간의 노력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는 조현병과 맘모델 등 배경 지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탐구 동기와 탐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린 뒤 도출해낸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현병, 한 번쯤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무슨 증상을 동반하는지 아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조현병이 뭐예요? 무슨 증상이 나타나나요? 저희도 이번 탐구를 진행하며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조현은 고를 조의 활시위현, 즉 현악기의 주를 고르다라는 뜻으로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조율되지 않은 현악기의 모습처럼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인다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입니다. 조현병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 원인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존재하지 않고 원인을 하나로 단정시키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발병 원인에 대한 가설을 4가지로 추려 세워보고 이를 분석하여 원인으로 적합한지 판단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병 가설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조현병은 전 세계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발병하며 여느 만성질환과 같이 어느 정도의 유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조현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완벽하게 같은 유전자를 가지는 일란성 쌍둥이 중 한 사람이 조현병을 앓을 때 다른 한 명의 조현병일 확률은 50%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유전적 요인이 조현병 발병의 전부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병 가설은 외부에 의한 심리적 충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린 시절의 심리적 충격은 조현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조현병을 발병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현병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발병 가설은 신경적 원인입니다. 뇌 기능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환각과 망상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는 조현병 증상의 일부이므로 설득력 있는 가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발병 가설은 화학적 원인입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이나 중추신경계의 활동을 제어하는 흥분제를 사용하면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뇌가 손상되어 조현병에 이를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현병의 증상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병의 특징은 해마체 이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인지적 증상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성 증상은 일반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환각, 망상과 같은 증상을 의미하고 음성 증상은 양성 증상과는 반대로 정상적 기능이 결여되는 상태로 실어증과 같은 증상을 의미합니다. 인지적 증상은 말 그대로 기억 결함과 주의력 손상과 같이 인지적인 면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현병 이외에도 연구가 필요한 질병은 셀 수 없이 많은데 저희가 굳이 조현병을 고른 이유가 있겠죠? 앞에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 조현병 추정 환자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행동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에서 치매를 제외하고는 조현병이 가장 큰 질병 부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현병은 전 세계 인구의 0.32%의 발병률을 갖는데요. 수치로만 들으면 조현병 발병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옥야고 전교생 중 1명 정도가 조현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발병률이 꽤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조현병이 정신 관련 질병 중 높은 심각성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조현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정보가 제한적이고 마땅한 치료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요도에 비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조현병 연구를 탐구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현병 연구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현병 연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동물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동물 모델에는 드러그 인듀스, 제네틱, 그리고 뉴로 디벨롭멘털 모델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3가지 모델 중 드러그 인듀스와 제네틱 모델을 이용한 연구에는 한계가 있어 완전한 조현병 연구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저희는 뉴로 디벨롭멘탈 모델인 맘 마우스 모델을 사용해 조현병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맘이 먼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맘은 소철이라는 식물에서 채취되는 독소로 조현병 및 간질을 포함한 신경질환을 가진 동물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맘을 동물에게 투여하면 신경세포의 증식을 막아 뇌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 신경질환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를 통해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갖는 동물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경질환을 가진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맘 모델은 앞서 설명드린 맘이라는 독소를 동물에게 적용해 만든 실험 동물을 의미합니다. 임신 중인 동물에게 맘을 투여하면 태아가 영향을 받아 신경질환을 가진 맘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맘 독소가 투여된 시기에 따라 발달 장애가 일어나는 부위가 달라서 다양한 질병의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맘은 발달 중인 쥐의 뇌세포 연결 구조, 행동, 신경 영양 인자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 후 11일에서 12일 사이에 맘에 노출되면 뇌후각과 해마축의 발달이 저해되고 15일에서 16일 사이에 노출되면 시상하부, 피질, 해마, 시상 영역의 발달 이상이 생기며 임신 17일째에 노출되면 변형 피질의 두께 감토를 초래하고 전두 피질과 해마 회로와 관련된 인지 기능의 결함을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후 15일에 베네피질 신경세포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맘을 투여한 동물 모델이 가장 큰 신경 발달 이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현병 연구의 측면에서는 임신 후 17일에 맘을 처리한 모델이 조현병 환자들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때 동물 모델은 조현병의 비정상적 신경 발달 측면에 대응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맘마우스 모델을 바로 조현병 연구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맘 모델은 원래 레트로 제작된 동물 모델으로 마우스와는 임신 기간과 투여량과 같은 환경적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맘마우스 모델에는 연구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레트에서 마우스로 바꾸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추후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한 이점 때문입니다. 마우스에서 AVV 바이러스와 같은 마우스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 옵토지네틱, 테모제네틱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제작해서 연구하기에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맘 마우스 모델이 조현병 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한가에 대한 검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탐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마우스를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야기하는 맘독소의 투여량은 모두 mg/kg을 단위로 하는데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밀리그램으로 표현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조군에는 약물 처리가 되지 않은 식염수를 소량 투여하였고 실험군에는 맘독소를 처리하였습니다. 실험군은 임신 기간과 독소의 용량에 따라서 임신 후 15일, 16일, 17일 총 3번에 걸쳐서 각각 10mg을 투여한 쥐와 16일 차에 각각 15mg, 16mg을 투여한 2마리의 쥐까지 총 3마리의 실험군을 설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검증을 위해 진행한 실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PCR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 PCR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며 적은 수의 DNA 샘플을 복제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PCR을 통해 실험쥐들의 DNA 샘플을 증폭하여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과정은 해마를 관찰하기 위해 해마가 있는 쥐의 뇌를 넣는 티슈 프리퍼레이션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PPT에 저희가 직접 쥐를 해부하는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뇌를 제공해줄 쥐를 마취하고 고정시킨 뒤 복부를 절개합니다. 다음으로 심장 좌심실에 식염수를 주사하여 체내의 혈액을 모두 제거한 뒤 같은 자리에 PFA 용액을 주사해 세포를 고정시킵니다. 이후 두개골을 열어 순수한 뇌를 얻어내고 뇌를 PFA 용액이 담긴 튜브에 보관합니다. 24시간 뒤 뇌를 잘 쏠 수 있게 도와주는 OCT 컴파운드에 뇌를 넣어 냉동시키고 뇌를 얇게 점입니다. 다음은 IHC입니다. 한국어로는 면역조직화학이라고 불리는 이 작용은 조직에서 항체가 항원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이용해 특정 세포나 단백질의 위치와 분포를 알아낼 수 있게 하는데요. 저희는 PV 파지티브 셀의 분포 면적을 구하기 위해 IHC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차 항체인 MAB357X를 뉴런에 적용한 후 PBS로 뇌를 5분씩 3회 해측합니다. 다음으로 트리톤 X 물질을 0.3%로 PBS에 희석하고 0.3% PBST 용액에 10분 담그어 둡니다. 이때 블라킹 용액을 제작하여 UN 엔티바디를 희석합니다. 4도씨에서 오버나이트 한 뒤 뇌 조직을 PBS로 5분씩 2회 세척하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얇게 점인 뇌를 부착하면 조직을 관찰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과정은 슬라이드 글라스 프리퍼레이션입니다. 저희는 세포의 부착력을 높여주는 젤라틴 코팅 슬라이드 글라스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비눗물, 수돗물, PBS 순서로 헹구어 세척한 후 슬라이드 렉에 놓고 렉을 젤라틴 코팅 용액에 각 5초 동안 3에서 5회 담그고 렉을 여과지에 부드럽게 두드려 과도한 젤라틴 용액을 배수시킵니다. 이후에 슬라이드를 건조시키면 젤라틴 코팅 슬라이드 글라스가 완성됩니다. 다음 실험은 니실 스테이닝으로 뇌 속 신경세포를 잘 관찰할 수 있게 염색하는 과정입니다. 니실 스테이닝은 에탄올 처리한 뇌조직을 염색약인 크레실 바이올렛 용액에 담가 염색하고 증류수로 헹궈 다시 에탄올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염색된 뇌 슬라이스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뉴런의 개수와 세포 구조 등을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지 스테이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지 스테이닝은 앞서 알아본 니실 스테이닝과 같이 세포를 염색하는 방법 중 하나로 조직을 크롬산은 용액에 담그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니실 스테이닝과 골지 스테이닝을 비교해보면 골지 스테이닝은 뇌의 신경세포의 전체 구조가 니실 스테이닝보다 뚜렷하게 드러나 세포의 관찰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염색법으로 정상쥐와 실험쥐의 신경세포 분포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탐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 간 브레인의 무게 및 비대칭성 비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실험들을 통해 뇌의 무게와 좌반구와 우반구의 비대칭 정도를 측정해 그래프로 제작하였습니다. 뇌의 전체 무게는 맘 모델에서 눈에 띄게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좌반구와 우반구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하게 비대칭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들 사이에서는 해마의 해부학적 변화의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해마는 인지 능력과 감정적 행동 조절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동일 맘 모델 내에서도 맘 투여량에 따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맘 독소 10mg, 25mg을 투여한 모델에서는 다른 대조군에 비해 해마체의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10mg을 투여한 모델은 해마체의 세로 길이가 짧아졌고 25mg을 투여한 모델은 해마체의 좌우 길이가 길어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맘은 뇌 면적과 형태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모델들의 해마에서는 해부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형태적 변화 역시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자료는 골지 스테이닝을 통해 해마의 신경학적 구조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위의 사진은 식염수를 넣은 쥐의 뇌이고 아래 사진은 맘 독소 25mg을 투여한 쥐의 뇌입니다. 해마에서 기본 모델은 뉴런의 일종인 피라미드 세포의 수가 증가한 반면 25mg을 투여한 모델에서는 피라미드 세포의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뉴런의 가지에 대한 복잡성을 분석했을 때에도 맘 모델에서는 뉴런의 두 번째, 세 번째 가지로의 확장성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CC의 해부학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의 껍질 속에 있는 구조물의 앞쪽 껍질을 의미하는 전대상 회피질 ACC는 맘 투여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각각 25mg, 26mg을 투여한 모델에서 해당 부위의 면적이 증가한 것에 비해 10mg을 투여한 모델에서는 해당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FC에서의 PV 표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연구에서는 파발구민이라는 칼슘 신호와 관련된 단백질의 감소가 조직학적 마커로 작용하는데요. 전전두엽인 PFC에서 PV 포지티브 세포의 수를 형광물질을 이용해 측정해본 결과 자료를 보시면 10, 25, 26mg을 투여한 모델에서 PV 표현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조현병 환자와 동물 모델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신경학적 관측입니다.
이제 결과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저희가 맘 마우스 모델에 대해 내린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맘 모델의 지혜 내에서 조현병 환자와 동일한 뇌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뇌의 자반구와 우반구가 대칭을 이루지 못하는 방구적 비대칭성과 정신 기능이 한쪽의 방구로 치우치는 뇌의 편재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앞에서 보여드린 해마 구조의 변형은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결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맘 모델에서는 CE1 피라미드형 세포 밀도의 유의미한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임신 16일에 맘 25mg을 투여한 모델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는 맘이 해마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인 임신 후 16일에 맘에 노출될 경우 해마의 형성 과정에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해마의 여러 부위에 서로 다른 변화가 나타나 해마 주변 부위에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형태학적 변화와 구조적 변화는 맘 모델이 조현병 연구에 있어 적합함을 나타냅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에서는 행동학적 측면에서 맘 모델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였고 올해는 조직학적 측면에서 적합성을 판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맘 마우스 모델이 조현병 연구를 위한 모델로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구는 조현병의 병태 생리학적 특정 측면을 연구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치료를 포함해 연구를 위한 토대를 설립할 것입니다. 일관된 해부학적, 행동적 변화를 생산하는 맘 모델은 조현병 연구를 위한 귀중한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현병을 비롯한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지 못하거나 찾는 데까지 오래 걸리며 또 찾아도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역시 삶을 잘 살아내고 싶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저희의 연구를 시작으로 조현병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